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특별한 2020년 주간보호시설 평가 매뉴얼 교육 2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시간에 이어서 보실 내용은 이제 12번 문항 식당 및 조리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주제를 보시면은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평가의 방향을 보니까 식당 및 조리실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수급자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라는 부분인데, 자, 목적이 수급자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위생적인 식사 그 이상의 식사가 이제 제공이 되어야 할 시점이 왔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낙후되어 있던 시절을 다 겪으셨던 어르신들이라서 그 식사에 대한 그 좀 수준 높은 환경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건강 상태이시기도 하고, 또 그런 문화를 겪으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특성은 그렇지만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실 어르신들께서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시고, 그리고 식사의 수준 또한 상당 부분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환경, 높은 환경의 욕구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위생은 이제 기본이고, 그에 따라서 더 식사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실 때에 꽃병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그 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노래를 틀어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위생은 기본이고, 이제 더불어서 식사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하셔야 된다. 또 그에 따라서 식사의 그 메뉴도 이제는 뭐 어르신들 물론 노인 건강식단에 맞춰가지고 식단을 짜는 거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사의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식단이 나올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는 건데, 이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 안 하는 그런 식자재가 만약에 조리실에서 발각이 됐다, 그거는 뭐 고발감이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유통기한 점검에 대한 거는 월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꼭 평가에서 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기 이전에 시설에서는 이미 월에 한 번 이상은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안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방 및 주방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를 기록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 성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 살균 표백제를 사용해서 주방을 소독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집기류 소독은 열탕, 그리고 자외선, 살균 소독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충족했을 때지만이 우수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표 적용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까지 보는 건데,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식당 및 조리실에 대한 그 위생적인 식사 제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거는 뭐냐면 시설의 환경, 전체적인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로 이 평가의 문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이 위생적인 환경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의 환경 점검을 하고 계시죠. 시설의 위생, 환경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사무실, 또
화장실, 뭐 그런 각 실마다 위생 상태를 점검해서 환경을 관리하는 내용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항 끝에 위생점검 일지에 대한 이 샘플 양식이 들어있는데, 이제 이 위생점검 일지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좀 시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샘플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히려 이런 그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런 조리원이 돼야 되겠죠. 조리원 또는 물론 이제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겠죠. 그래서 손과 복장의 청결 같은 부분은 별도로 시설의 그 다른 업무로 별개의 업무로 시설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위생 점검 일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내용이 보강이 되어서 시설에 맞게끔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에서는 감염관리 활동인데요. 기관은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를 본다는 것인데, 이것도 2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수가 좀 많이 좀 더 높아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의 2점은 좀 낮죠. 감염관리 활동을 하며 오염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내용인데,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손세정제는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 손세정제는 그 주출입구뿐만이 아니라 그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장소에 다 손세정제를 비치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미 이제 이 내용을 보는 시점이 우리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한 그 중국의 피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인식이 확실하게 잡혀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감염에 대한 관리는 어쨌든 이 시설 안에 생활하시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내용이다. 감염 관리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감염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세정제를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반드시 비치가 되어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 및 청결 상태가 양호한지를 보는데, 일자, 비품명, 소독 방법, 점검자명을 확인하게끔 되죠. 소독 멸균을 유하는 간호비품을 사용한 뒤 반드시 소독 멸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회용품의 유통기한을 본다라는 것인데, 이 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은 사용하면 바로 즉시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기록을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사용한 의료 폐기물을 분리한다라는 것인데,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분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라는 것인데, 이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는 의료 폐기물 수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 폐기물 수거 전문 업체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또는 지정된 기간에 와서 이 의료 폐기물을 수거해 가시죠. 수거해 가면 이 그 수거 업체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주간보 원장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야, 우리 시설에는 의료 폐기물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원성 또는 불만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의료 폐기물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감염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폐기물 수거 지정 업체에서 안전하게 수거하고 폐기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준수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소독에 대한 확인 사항은 일자, 소독 제품명, 소독 장소, 소독자 성명을 본다. 그리고 소독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 내역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자체 소독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이 소독에 대해서는 법정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교양 기관은 자체 소독이 오히려 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자체적으로 소독에 대한 거를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그 소독의 기간을 짧게 해서 자주 소독을 하는 부분으로 했을 때에는 자체 소독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고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자체 소독은 지금 우리가 분기별 1회로 이 평가 기준에서는 제시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월 1회 정도는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외 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독을 해충에 대한 소독뿐만이 아니라 그 접촉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항상 잡고 다니시는 안전바 같은 거, 안전손잡이 같은 것도 알코올로 소독을 다 닦아내는 그런 것까지 소독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독업체에서 하는 소독보다도 자체 소독이 훨씬 더 관리적인 면에 있어서 효과가 높다. 특히 이제 소독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연막 뭐 소독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연막 소독이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보이기에는 굉장히 뭐 소독을 막 많이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지만은 연막보다도 오히려 분사 형태의 소독이 더 효과가 높다. 그리고 그 분사하는 소독도 요즘 좋은 그런 용액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용액제들을 단가도 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가가 싸기 때문에 많은 용액을 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소독을 해서 직접 용액제를 구매하다가 우리가 그냥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면 된다. 요즘에는 용액제를 그냥 우리 간단한 간편한 그 분무기가 있잖아요. 그 분무기에 물만 섞어 가지고 그냥 뿌려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자체 소독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 좋은 내용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을 때의 우수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확인 방법이 좀 중요한데, 주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다. 그리고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출입구가 다 있는 곳에는 손세정제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간호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요 소독 방법으로는 열탕 처리, 또 약품 침적이나 멸균 소독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제 이 간호비품 소독에 대해서는 멸균 소독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 상황이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 약품 침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이 있으세요. 요양병원에서 하는 수준으로 이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병원하고는 이게 내용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우리는 장기 요양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독 방법이 꼭 반드시 요양병원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우리는 사용한 소독 그 간호비품을 멸균 소독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인터넷에 보시면은 멸균 소독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멸균 소독기를 구매해서 소독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열탕 처리나 약품 침적으로도 소독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외 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 소독만으로도 확인을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를 다 소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소독으로 하는데, 이제 실외 소독이면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에 대한 그 복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전문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 소독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독제들, 또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도 추천해드리는 소독제가 있으니까 그런 전문 소독제를 꼭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살균 표백제나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전문 소독제여야만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 14번 문항은 시설 기준인데요.
기관은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규정된 시설 기준을 준수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시설 기준을 준수 안 하면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지정을 낼 때에 다 검토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간혹 시설 기준을 준수를 하지 못하고 지정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지정 취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 이 시설 기준을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는가 여부를 지금 보는 평가 내용에서 이제는 그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시설의 연면적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즉 정원 대비 연면적을 준수하기보다는 정원보다도 더 넓은 연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오히려 평가가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간보 15번 문항에서는 실내 환경, 즉 기관의 실내 환경은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문항이 되는데, 수급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서는 기관 내부에 채광이 적정한지, 또 채광 가능한 창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환기 장치가 잘 작동을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한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0년 평가일 기준으로 해서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고, 기관 내부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의 주생활 공간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등 내부에 있는 그런 공간 일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시설 내부의 환경이 위생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화장실 같은 부분, 화장실에 냄새가 나지 않는지, 물론 이제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인데, 화장실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정수기는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로만 하기에는 이제 이게 좀 평가의 내용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저희가 채광에 대한 부분, 냄새, 온도, 습도, 더불어서 위생적으로 청결한 시설 관리가 되고 있는지까지 우리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에서는 낙상 예방과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가,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기관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인데, 평가 기준에서 외부 출입구 자동 열림 장치, 그리고 계단 자동 열림 장치와 주방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다. 그래서 잠김 여부를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 자동 열림 장치는 자동 개폐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 개폐 장치는 이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동 개폐 장치가 이미 시설을 지정을 받을 때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계단에도 그 통로에 문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라. 그래서 위험 요인으로는 전기 콘센트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탄, 프로판 가스, 그리고 세제, 칼, 가위 등 같은 것들은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별도로 안전한 곳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관 내부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복도,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변, 그리고 싱크대에도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싱크대가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싱크대라고 하면은 아마도 식당 및 조리실 내에 이제 싱크대인가, 아니면은 그 침실 내부에 요즘에는 유닛형
그런 요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닛형 시설에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싱크대인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싱크대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주변에 이제 안전 손잡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였는가, 즉 목욕실과 화장실 같은 부분인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현장을 이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 방지 처리라고 해가지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게 이제 흔한 방지 처리라고 하는데, 이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더 미끄럼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실과 화장실에 타일이 미끄럽지 않은 그런 타일일 때에는 굳이 어떤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더 미끄럼 그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목욕실과 화장실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타일을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차라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에 모든 문턱이 제거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 평가 기준을 충족했을 때 우수를 받는 것이고, 2020년 평가일 기준으로 보는데 이 확인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1번에 외부 출입구와 계단의 잠금 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하고 덮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제 덮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조금 안전적인 면에 있어서 플러그형 마개보다도 조금 덜 안전하니까 이제 이런 기준이 나온 것이겠죠. 그리고 안전 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 부분도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시설 기준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현장 확인하며 생활실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 또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봉이 있는지 확인하고, 샤워기가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하죠. 샤워기가 있는 경우는 샤워기마다 안전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샤워기 사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서 각각의 샤워기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도 인정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 이외의 복도 및 거실 등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싱크대. 위에서 이제 제가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여기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싱크대에도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그리고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미끄럼 방지 처리는 인정하지 않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이고요. 문턱은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문턱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 이 확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우리 시설의 미끄럼 방지 처리와 또 안전 손잡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항에서는 위험도 평가인데,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를 보는 내용이죠. 자,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평가 기준을 보면 타당한 평가 도구, 이미 이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타당한 평가 도구를. 그래서 그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필수 사항은 어르신 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성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같은 경우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르신께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타당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수급자에 대한 상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급여 개시 전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솔직히 좀 안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급여 개시 전이라고 하면 어르신께서 이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이미 이 타당한 평가 도구를 통해서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 수급자 상태를 파악하려면 어르신께서 시설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개시 전까지라는 건 솔직히 좀 알맞지는 않은 내용이 됩니다. 오히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평가에서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전문 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 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즉 우리 시설의 직원이 이 낙상, 욕창,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 내용에 따라서 낙상 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욕창 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인지기능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기록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낙상, 욕창, 인지기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좀 포함이 되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까지도 이루어져서 기능 회복 훈련 제공에 기본적인 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면은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검사에다가 추가적으로 우울증 검사 플러스 일상생활 능력 검사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평가에서는 요 세 개만 이제 보는 부분이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그리고 요 세 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 적용 기간은 이 부분은 평가일까지 다 보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 신규 수급자의 실시 시기와 연 1회 주기는 2019년 2월부터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 2018년 1월에서 2019년 1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평가 기준으로 확인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하고요. 추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9월 19일에 실시한 경우 2020년 9월 16일 플러스 30일까지도 보는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검증 도구는 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다. 그걸 이용해서 낙상, 욕창 위험,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낙상 또 욕창 인지기능 검사 도구가 제시가 이미 다 되어 있죠. 이 밑에 보시면은 요 훈의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그리고 또 욕창 위험 평가 도구, 인지기능 검사 도구가 다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낙상 위험도 평가나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어르신의 그 지금 신체의 상태, 또 욕창 상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서는 더욱더 각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에서는 응급체계에 대한 건데, 기관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장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건데, 평가 기준을 보니까 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 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본다. 그래서 침실형 생활실에는 알림 장치가 있어야 되고, 거실형 생활실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알림 장치가 없어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응급상황 매뉴얼과 비상 연락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상황 매뉴얼에는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대처법이 있는지 본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였는지도 보는 것인데, 이 응급상황 알림장치는 현장을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1번을 보시면 이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설치,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급상황 알림장치는 분기에 한 번은 무조건 그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별로 응급상황 벨이, 응급벨을 눌렀을 때에 제대로 번호가 뜨는지, 그리고 그 번호에 대한 현황도까지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 현황도가 잘 게시가 되어 있어서 각 번호별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응급상황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식, 경련, 화상, 낙상에 대한 그런 포함한 응급상황의 그 응급조치 매뉴얼도 이제 필요하고,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119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119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9 신고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주저주저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9에 대한 신고, 그리고 119 구급차가 시설에 신속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사전에 119 신고에 대한 연습도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을 안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우수 3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확인 방법에서는 위치 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이다. 그리고 낙상, 질식, 경련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 처치와 병원 이송 등 적절하게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항에서는 소방시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화재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화용 기구,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 기준을 보면 소화 및 경보 설비를 갖추고 있고 매월 점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 점검 내용, 점검자 성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 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필수 사항으로는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참석률과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고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과 내용만 보는 부분이고 기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 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은 실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히려 반기별보다는 분기별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화 및 경보 설비는 매월 점검하는 거는 우리가 자체 점검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소방법이 좀 바뀌어서 이 작동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연일에 작동 점검을 꼭 받으셔야 한다라는 부분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현장에서 보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다 충족하면은 우수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난 상황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점차적으로 정원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원이 줄면, 어르신을 모시는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이 줄면 줄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 노인복지법이 첫째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재난 상황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 잘못이 크죠. 이 부분에 정부도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요양 서비스예요.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이 받는 서비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그런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숫자는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줄어들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종사자의 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연면적은 정원 대비 오히려 더 넓은 연면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설은 소형화되지만 넓이는 늘어나고 종사자 수도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뀌어져 있지 못하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에 발생했을 때에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 특히나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주간보호 시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이 소화 및 경보 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을 매월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또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종사자 교육도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 1회씩 해서 종사자분들이 이 재난 상황에서, 화재 상황에서 빨리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필수 소화 및 경보 설비, 소화기,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설치 여부를 본다. 그리고 유도등은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20번에서는 재난상황 대응 훈련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인데, 평가 기준을 보시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다. 그리고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에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상황 대응 방법, 그리고 비상 연락 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대피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대피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그럼 이제 당연히 2번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반기별 1회 이상. 그리고 재난 대피 훈련 필수 사항이 모두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과 사진까지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을 준수하면 우수 상황이 되겠다. 자, 근데 이 재난상황 대피훈련 반기별 1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기별 한 번씩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재난상황 대피훈련은 위에서도 그 전문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정원이 적어야지만이 대피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이 50명, 70명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어르신들께서 재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정원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수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요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솔까말.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재난 상황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 노인복지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인원이 많아져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빨리 탈피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이 노인복지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이 선진국처럼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선진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원이 많아야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도 어쩔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좀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빨리 탈피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환경이라든지 또는 설비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구조를 갖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수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좀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평가 문항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평가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재난대피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시설의 전체적인 설비 환경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대피 훈련은 반기별 1회보다도 분기에 한 번은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방법은 교육은 재난대피 훈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재난대피 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직원과 수급자가 참석해서 실시하였는지까지 보는 내용이니까 모두가 동참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3번 평가 문항에서는 수급자 상담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을 실시해서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 기준을 보시면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필수사항은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 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와 실시한 전화 상담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분기별 일에는 이게 알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월별로 가는 것이 좋다. 월 1회 이상으로. 왜냐면은 보호자분들과의 상담은 월 1회가 아니라 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히려 보름에 한 번은 되면 더욱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어르신께서 시설을 잘 이용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르신께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보호자분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화통화와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으로만 안내하고 있지만, 요즘에 상담이라는 것은요, 뭐 SNS를 통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뭐 많은 카톡으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상담이라는 것은 실시간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담을 단순히 뭔가 형식적인 그런 거를 틀을 두고서 상담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이제 조금 좀 구시대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네이버 밴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시설에서는 어르신별로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해서 그 네이버 밴드에서 어르신의 상태도 제공을 하고 보호자분들께, 그리고 거기에 뭐 입소 비용, 또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또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이런 것들을 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이 네이버 밴드가 하나의 우리 그 학교로 따지자면은 생활기록부처럼 어르신의 생활기록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이버 밴드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담이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수급자, 만약에 그냥 정식적인 상담으로 따졌을 때에는 분기별 1회는 안 되고는 월 1회 이상은 실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상담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상담 결과 어르신께서 어떤 필요한 의료적인 서비스가 있다? 그걸 연 1회 이상에서 상담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평가를 내놓은 것은
시설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평가 자체가. 그래서 상담 결과는 즉각적으로 상담 결과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평가 방법은 기록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확인 방법은 상담 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 분장 등의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이다. 그리고 의견 수렴 결과 반영과 중복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25번에서는 가족과의 소통을 보고 있죠.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는데,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서 기관의 정보와 최신 소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평가 기준을 보니까 반기별 1회 이상 보호자 회의를 실시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자 회의는 자주 개최하면 보호자분들이 또 싫어하시죠. 그래서 보호자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리고 일자, 시간, 장소, 회의 내용, 회의 결과와 참석자에 대한 서명까지도 보는 거 잊지 마시셔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록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기관의 소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월 1회 이상 제공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또는 기관 자체 홈페이지,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소식지 등으로 월 1회 이상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어르신별로 생활 소식지처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생활 기록부처럼 계속 상시적으로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또 어르신의 상태는 어떤지 그런 부분을 계속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상시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로는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와 식단표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세 개의 내용을 다 충족했을 때 우수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의 이게 고려장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도 시설에서,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뭐 제공하고 뭐 다양한 방법,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뭐 제공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네이버 밴드를 사용해서 하나의 생활 기록부처럼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까지도 다 제공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시설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항을 보시면은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이에요. 그래서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자, 급여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수급자의 기관 또는 급여 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예요. 자, 이 부분이죠.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의 기관의 인력,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자, 평가 기준을 보시면 먼저는 급여 이용에 필요한 8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종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 또 인력 현황표, 그리고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또 프로그램표, 근무 현황표, 또 노인학대 신고 기관, 그리고 비상 연락 체계, 또 화재 영업 전문 배상 책임보험 증서, 증권 사본까지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롱텀케어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이 적절히 게시가 되어 있는가까지도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하는지를 전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모든 기준을 충족했을 때 우수를 받는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27번에서는 계약 체결 및 통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관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거를 반영해서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내용 통보서를 적기에 통보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를 반영해서 급여 계약 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 평가 기준의 첫 번째로는 급여 계약 체결을 할 때에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반영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 종류, 급여 비용으로 확인을 하고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충분한 사유라는 것은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상담 일지, 변경 사유서, 또 급여 제공 계획서 종합 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지만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여 계약 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 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 계약 통보서를 급여 제공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기록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이 반영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두 내용을 다 충족할 때에 우수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급여 계약 통보서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 거는 뭐 기본이죠. 이런 내용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 확인 방법으로는 급여 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예를 들어서 7월 28일 날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7월 말까지 통보해야 하는 그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리고 8월 1일 급여 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7월 28일 날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7월 말일까지 통보를 해야지만이 지연 통보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 8월 1일에 급여 계약을 통보하면 지연 통보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를 예시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급여 계약 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전월 말일까지 통보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월에 통보하지 말고 전월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전월, 전월 말일까지 통보를 하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항에서는 수급자 욕구 평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를 본다. 수급자별 급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제 조건은 급여 계획 수립이라는 거죠. 수급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그래서 평가 기준으로는 욕구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를 본다. 필수사항으로는 수급자 이름, 일자, 작성자 성명, 그리고 총평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욕구평가를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것은 해당 시설에 직원이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급여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와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직원이 욕구평가를 해야 한다. 자, 이 욕구평가의 내용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근데 공단이, 저는 건강보험공단이 좀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롱텀케어에 서식을 지금 막 넣어놓고 있어요. 공단에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식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본이 되는, 샘플이 되는 서식을. 자, 그런데 이 서식의 내용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롱텀 케어에다가 얹히더라도 얹혀야 되는 거예요. 검토 안 하고 얹히면은 그거 쓰는 사람들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롱텀 케어의 그 업무 시스템을 보면은 욕구 사정에 대한 그 서식지가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로 안내드리고 싶은 건, 욕구 사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롱텀 케어에 수록되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의 욕구 평가를 반드시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욕구 평가에 대해서는 롱텀 케어에서 올려져 있는 그 서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사용해서 욕구 평가를 하셔라 라는 부분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 평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검토를 해서 더 수준 높은 내용이 될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또 시스템의 사용법이 막 뭐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것들이 막 좀 많아요. 그런 내용들도 다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욕구 평가를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 서식들을 정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구 평가 8개 항목이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항목별 욕구 평가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 근거가 꼭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인데, 자, 이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욕구 평가 같은 경우에 롱텀 케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쓰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신규 수급자의 욕구 평가 실시 시기와 연율의 주기는 2019년 2월부터 적용한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 이 확인 방법이 중요하죠. 연율에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추가 30일간의 유예를 포함한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그 내용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내용인데, 2019년 9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2020년 9월 16일 플러스 30일을 더 유예 기간으로 준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고, 8가지 그 욕구 평가의 세부 내용은 요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체 상태, 또 질병 상태, 인지 상태, 의사소통, 영양 상태, 가족 및 환경 상태, 주관적 욕구, 자원 이용에 대한 부분까지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해 놓은 롱텀 케어에 수록되어져 있는 욕구 사정 그 서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29번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4점이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에게 동의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욕구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에 확인 서명까지 받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 기준을 보시면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는지를 본다.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필수 사항으로는 급여 종류, 목표, 세부 목표,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까지 포함되는데, 지금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서 작성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롱텀 케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롱텀 케어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롱텀 케어에 나와 있는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수립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하는지 여부다. 그래서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건강보험 평가 직원이 그 표준장기 요양 계획서와 평가 내용들의 일부분을 매칭을 아마 급여 제공 계획서와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확인 서명까지 받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만을 본다라는 것이고,
확인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도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보호자분께 연락을 해서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것은 롱텀 케어에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져 있으니까 롱텀 케어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충실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개시하기 전까지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롱텀 케어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보면은 그 날짜가 급여 개시 그 날짜로만 세팅이 돼요.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방법을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0일의 유예 기간을 더 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런 평가 또 검사 같은 부분이 급여 제공 계획 전에 실시해야지만이 인정을 한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이 급여 제공 계획서 상에 온전히 좀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에서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을 해서 공단에 통보하는데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또 변경하고 또 공단에서 이 내용을 또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게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은 아니죠. 다만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고, 더불어서 욕구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에 대한 내용들, 또 우울증 검사, 그리고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 검사까지 급여 제공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2부도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자, 30번 문항부터는 3부에서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3부에서 다시 30번부터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